네, 제6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금융시장의 확장이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테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재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제2 세션에서는 금융시장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디파이 그리고 대체 불가능 토큰 NFT 그리고 지불결제 코인에 관련해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분은 디파이의 등장에 대해서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정수호 변호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정수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탈중앙화된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의 등장과 법 제도와의 공존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재작년에 법무법인 세종증권금융분쟁그룹에서 퇴사를 해서 지금 르네상스를 개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과기부가 발간한 디파이 보고서 법제도 분야를 제가 집필을 했고, 올해 나올 보고서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D업체를 비롯해서 여러 디파이 블록체인 업체를 좀 자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지에 이렇게 이자 농사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늘 주제랑 관련이 있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등장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포함된 이 금융, 이 파이낸스란 단어는 이제 법률상 의외적으로 법률상 정의된 용어는 아닌데요. 통상 어떤 자금의 융통이라던가 화폐, 법정 화폐의 대차 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가상자산은 그 개념, 예컨대 우리 특검법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어떤 전자적인 증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개념상 기존의 어떤 법 제도상에 있는 금융, 투자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금융 관련 서비스가 적용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초기에는 나왔던 서비스 중에서는 금융상품의 거래를 모사한 그런 서비스가 여러 출연을 했었고요. 예컨대 해외 송금이라던가 지급결제,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래소 서비스도 증권사 시스템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후에는 이제 탈중앙화 이념에 맞게 중앙화된 조직이 없이도 가상자산이 활용되는 어떤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통 금융기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시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서비스로 부르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중앙화된 조직이 있는 소위 말하는 CFI 형태의 서비스도 있긴 합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이제 중앙화된 조직이 있음으로 인한 그런 이슈들, 예컨대 거래자들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나 높은 거래 비용, 해킹 등 보안 이슈 등을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한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예컨대 시장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래 상대방 리스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디파이 서비스의 추이를 좀 보면 많은 경우에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거버넌스 토큰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치나 대출, 덱스라고 해서 탈중앙화 거래소, 파생상품 결제, 자산관리, 보험 등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분야와 결합을 해서 굉장히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최근 핫한 NFT랑 결합된 NFTFi 같은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현재 지금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되어 있는 가상자산은 약 한 105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제 디파이 분야 관련해서는 이제 현행 법제도와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약간 규제 위반자 내지 어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이제 규제라는 것이 이제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 취지라던가 그 수범자, 그리고 그 수범자들이 준수해야 될 행위, 의무, 그리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 그 효과 같은 것이 중요한데요. 규제라는 것은 일단 그 수범자가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금융 관련 규제는 전통적으로 이제 금전, 우리 판례상 법정화폐인데 금전이라던가 이제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파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탈중앙화가 아주 잘 구현되어 있을수록 그 자체로는 이제 프로그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수범자가 누구이냐 이런 것을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 운영에 통상 활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거버넌스 토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행 제도상의 어떤 금전이나 금융 투자 상품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가 직접적인 적용될 수 있느냐 어떤 곤란은 하던 점이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업계 일각에서는 충분히 탈중앙화가 진행된 금융 서비스라면 특히 예컨대 이제 보안 감사를 필요한 소스 코드가 GitHub 같은 일반에 공개된 경우라면 자금 세탁 방지 같은 어떤 규제를 수행할 주체를 상정하기도 좀 어렵고, 그와 관련된 어떤 스테이블 코인, 거버넌스 토큰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하위 테스트상 증권, 예컨대 우리나라 같으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서 금융 관련 규제가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FATF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지침을 통해서 탈중앙화를 표방하고 있더라도 그 뎁 개발팀이 투자자나 사용자들에게 프로젝트 관련된 거버넌스 토큰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관련된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프로젝트에 대한 통제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런 이제 방침이 아마도 우리나라 규제에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어떤 측면에서는 받아들여서 좀 규제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규제와 그러면 우리 서비스, 디파이 서비스가 어떻게 공존을 해야 될 것인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규제라는 것은 적용 가능성이나 어떤 방향을 예측해 보자면 그 법안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규제 관련된 법령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를 보면 투자자나 이용자의 보호, 아니면 그 해당 산업의 건전한 육성, 또는 이제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범죄 예방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디파이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규제가 적용돼야 될지 혹은 그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는 지금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이 여러 금융 관련 규제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가 크다면 일단 기존 규제가 좀 적용을 확대해서 그런 좀 규제를 해야 된다는 좀 그런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고요. 아니면 좀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이제 탈중앙화 수준과 기존 금융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논리 사이에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그 필연적인 결련 관계가 증명이 되기가 어렵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곧바로 규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논리로 나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위해서는 이제 업계에서 탈중앙화 수준이 좀 높아질수록 지금 기존의 금융 규제의 취지가 손상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많은 디파이 혹은 NFT 서비스를 보면 업계의 어떤 주요 인사라든지 회사가 밀접하게 관련을 하고 혹은 어떤 측면에서는 주된 마케팅 요소로 삼는 경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FATF의 지침에 따르더라도 뭐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관련된 규제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규제가 적용되기를 원치 않는 주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갖춘 어떻게 단절을 시킬 것인지, 그러한 단절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뭐 컨센서스 하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기존의 어떤 가상자산 사업자분들의 내놓은 서비스나 어떤 새로운 사업자들의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뭐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 주체, 사람이 있는 서비스를 선호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런 서비스를 더 선호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디파이 서비스 업계가 재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반영을 해서 규제 방향도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럼 오늘 좀 핵심적으로 이 정도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소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NFT 효과에 대해서 SK텔레콤 디지털 에셋 기획팀 김종승 리더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김종승입니다. 지금부터 NFT 효과, 특히 예술과 화폐 결합이라는 타이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주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NFT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 활용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잘 알고 계신다는 이제 전제하에 제가 생각하는 NFT, 그리고 이 NFT 에코시스템은 어떻게 현재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약간 근본적인 질문인데 왜 사람들은 NFT를 수집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과 화폐 2가지 관점에서 이제 보자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그러니까 창작자 입장에서 이제 매체로서의 NFT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NFT는 결국 이제 토큰인데, 대체 불가한 토큰인데 화폐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NFT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복잡한 그림인데 NFT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은 유니크니스죠. 이 약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35년도에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는 독일의 문화 비평가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글에서 아우라 몰락의 시대, 아우라 상실의 시대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로 인해서 사진이나 영화가 등장함에 따라서 이제 복제가 가능해진 시대에 원래 원전이라고 하는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던 그런 아우라가 상실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발터 베냐민이 얘기했던 아우라의 3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유니크니스, 그다음 2번째가 오리지널리티, 그리고 또 하나가 오텐티시티, 3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NFT를 얘기하면 또 3가지를 얘기하죠. NFT의 특징으로서 가장 얘기하는 게 유일무이성, 진본성, 진품성을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그동안은 여러 형태로 이제 복제나 재생산이 됐던 그런 형태의 시대에서 작품의 유일성과 진본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아우라 부활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NFT 생태계는 크게 보자면 3축입니다. 하나는 크리에이터 사이드죠. 무언가 작품을 이제 팔고자 하는 또는 이제 제공하고자 하는 영역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어 또는 콜렉터가 있을 거고, 그 중간에서 큐레이터가 있는 거죠. 큐레이터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NFT 생태계에서는 이 크리에이터와 그 다음에 큐레이터 그리고 컬렉터 간의 여러 형태로 복합적인 컬래버레이션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일종의 스토리텔러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컬렉터는 자기가 그 작품을 구매하고 다시 그 NFT 작품에 담기는 스토리를 이제 트랜스미트하는 역할들을 또 하게 되겠죠. 이 PFP 포함해서 디지털 아트나 여러 형태의 NFT가 현재는 등장을 하고 있고, 컬렉터들은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닌 특정한 크리에이터에 대한 후원이나 어떤 팬으로서의, 그리고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NFT를 이제 수집하고 합니다. 그래서 전과 다르게 컬렉터와 이 큐레이터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관계들은 상호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게 이제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NFT를 왜 사느냐? 뭐 대표적인 투자 목적으로 사기도 하겠죠. 희소성, 그 작품이 희소하다고 생각하는 작품에 대해서 더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NFT의 이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크립토 펑크 작품이 있는데 여러 모양들이 있죠. 근데 외계인 모양, 그 다음에 몇 개 안 되는 유형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진본성이 담긴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소유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자기 과시 또는 인정에 대한 욕구, 이게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 현재 NFT 작품을 이제 구매하고 나의 어떤 프로필 이미지를 그 내가 산 작품으로 이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꽤 크죠. 나는 예를 들면은 이더 500개를 주고 예를 들면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에 있는 NFT 작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돼, 또는 나는 이 크립토의 인싸야,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과시하는,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 크리에이터에 대한 후원이죠.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에 내가 후원함으로써 어떤 팬클럽에 소속됐다는 그런 연대감, 유대감, 이런 것들이 NFT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집하고자 하는 큰 동기가 아닌가 싶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인정 욕구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부추기는 이제 그런 형태 구조가 더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예술 작품으로서의 우리가 NFT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폐로서의 NFT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 예술 작품의 어떤 매체, NFT라고 하는 게 이제 매체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마셜 맥루한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라는 책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미디어는 메시지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미디어와, 그러니까 매체와 메시지가 이분법적으로 도식화된 형태고, 어떤 크리에이터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미디어를 사용한다,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미디어 자체가, 그러니까 매체 자체가 이제 본질이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매체가 상황을 결정한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예술과 이제 기술이 이제 결합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도구적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창작에 대한 강력한 인프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매체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매체의 속성에 맞는 이 창작 활동이 돼야만이 실제로 우리가 아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이제 사조로까지로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과거 유튜브에 올렸던 동영상을 편집해서 특정한 짤을 NFT로 발행해서 올린다, 이런 게 잘 되지는 않겠죠. 왜냐? 그건 유튜브에 가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NFT가 가지는 어떤 기록성이나 유일무이성이나 또 다른 어떤 특징들을 활용을 해서 그것들을 작품화했을 경우에 더 가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크리에이터가 독자적인 어떤 아티스트가 작업을 했다고 하면, 지금에 있어서의 디지털 아티스트들은 이 거의 스튜디오급으로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창작물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픈스리 포함해서 파운데이션이나 또는 스퍼레어 같은 그런 마켓플레이스에서 인기 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화폐성인데, 당연히 NFT는 화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보통 화폐 속성하면은 뭐 교환 수단이나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뭐 측정 수단, 또는 이 가치 척도, 이제 지불 수단, 가치 척도 네 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뭐 가치 저장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화폐로 인정받느냐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신용화폐론 입장에서 화폐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보면은, 이제 화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이 청구권, 신용, 채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라고 하는 게 채권, 채무의 어떤 사회적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로 기능한다면, 뭐 현재는 당연히 아니죠. 지금 구조에서는 계산화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상상을 할 수도 있고, 그 NFT가 워킹하는 그런 생태계 내에서 그게 일종의 하나의 화폐적 공간을 구성한다고 하면, 그 내에서의 양도 가능한 채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ERC 뭐 721나 ERC 115 같은 표준으로는 되진 않겠죠.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예술과 이제 화폐가 결합하는 시대가 뭐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온다면 이제 지금의 이제 웹2 생태계에서는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이제 독점하는 시대죠. 그리고 웹3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인데, 화폐성과 예술성이 그 결합하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런 창조 크리에이터 경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지금에 있는 이제 매체라고 하는 게 다양한 형태의 이런 매체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면서 실제로는 이 NFT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의 흐름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FT가 단지 요소 기술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뭐 예술자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 경제학적으로 새로운 형태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라고 이제 감히 미래를 상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숙 리더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 발제로는 지불 결제 코인의 확장에 대해서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김의석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김의석입니다. 지불결제 코인의 확장이라는 주제인데요. 지불결제 코인의 확장을 우리가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을 지급수단으로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이 올까? 또 그런 거에 관한 어떤 해결이나 어떤 과정은 어떤 과정이 될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까운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캐시리스 소사이어티와도 비슷한 문제겠는데, 과연 우리에게 자유롭게 암호화폐든 지급수단으로서 사업자에게 쓸 수 있을까? 그런 날이 곧 올까? 가까운 미래는 쉽지 않고요. 그 가까운 미래가 언제냐라는 얘기를 하면, 사실 빌 게이츠의 이런 얘기가 있죠. 되게 저도 좋아하는데, 우리는 항상 2년 이내에 있을 일들은 과대평가하고 10년 안에 있을 일들은 너무 과소평가한다는데, 흥분하지 말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불결제 코인의 그런 확장성이나 다양성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한 30년 전에 신용카드라는 게 생기고 그 사이에 피지와 벤사가 생긴 이유를 유추해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과 청산 결제가 분리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 암호화폐에서는 조금 더 복잡성과 위험성이 더 증가, 안정성에 관한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거에 관해서 이제 잠깐 부연 설명을 이제 해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전환은 두 가지 속성을 갖습니다. 제조업이라든가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소 단위로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분화도 일어나고요. 사실 여러 가지 요소, 이때까지는 생각 못했던 종합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분화를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분화된 기능들이 각각 융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화폐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지불과 가치 저장, 그리고 계정 단위, 가치 측정이 되겠죠. 이 세 가지 종합적인 기능을 다 했던 게 이제 화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각각이 중심성을 갖는 다양한 화폐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또 암호화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그거가 지칭하는 가치를 특히 중요시하는 어떤 상품별 화폐가 있을 수 있고, 발행자별 또 화폐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진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그런 화폐 디지털 전환으로 생긴 문제가, 사실 현금 결제에서는 지급과 결제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클리어링과 세틀먼트나 페이먼트가 다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디지털 전환되면서 이제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그리고 클리어링과 세틀먼트, 이거에 관한 시간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제 나타나게 된 물론 거래 비용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벤사와 피지사,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암호화폐는 이걸 훨씬 더 가중시킨다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을 우리가 생긴 문제를 한 3가지 정도를 보면, 과정이 더 생긴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지급을 청산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어떤 계산 단위가 필요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안정적 수단이 좀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이제 나온 것이
사실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동설, 지동설로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패러다임 전환급이 일어났다고 보면 천동설이란 예전의 수단으로 지금까지 청산과 결제를 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훨씬 더 고도화되고 더 다양해진 디지털 시대, 더구나 암호화폐 출현으로 이제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중앙은행의 해결책이 CBDC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이제 민간에서의 해결책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저는 차라리 부르고 싶고요. 민간에서 이제 해결책도 우리가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더나 USD 코인, 또 바이낸스 USD 코인이 이제 그게 되겠고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국에는 귀착되게 된 게 지불 코인의 지급 결제 코인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스테이블한 코인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먼저 인프라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게 됐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까운 미래, 먼 미래는 뭐 누구도 모르니까요. 가까운 미래에서의 가능성은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출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지금 현재 충분한 신뢰가 부족하고 특히 결제에 있어서 지급이 일어난 후에 결제에 있어서 충분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코인이 없고 또 그런 플랫폼이나 생태계가 아직 완성이 돼 있지 않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제도권 안에서의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루고자 한다면 복수의 어떤 거래소, 교환소가 신뢰 경쟁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간 신뢰 경쟁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최후 대부자 같은 역할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거래소의 지급결제 신뢰성이 그 시장에서의 신뢰성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17세기 이후로 봤었던 민간은행들의 어떤 모습들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거래소의 신뢰의 어떤 기본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생태계 조성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은행으로 제한한다라는 강력한 규제를 이제 지금 거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에 준해서 그리고 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그 얘기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키 포인트를 결국에는 고민하다 보니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왜 이렇게 강력할까? 다른 여타 국가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다른 거래소에 관한 얘기보다도 자금 세탁법이나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정부가 가장 편하게 암호화폐 생태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관찰하고 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편 CBDC는 이거와 다른 목적이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고 있지만 결국엔 디지털 전환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제 수단에 국가 수준에서의 디지털의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입을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저는 수렴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는 좀 다른 논의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언젠가는 그 목적성에 관해서는 너무 수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혼동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CBDC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과의 어떤 관계성에 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야 할 사항은 거래소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의 해답이 어쩌면 거래소에서 사용하게 될 스테이블 코인에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해답을 귀착을 하기가 또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훨씬 더 쉽거든요. 이걸 관리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선불전자 지급수단 같은 거를 준용을 하면 굉장히 이전에 구체화된 것들이 많아서
공공 차원에서는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뭘까, 우리가 가장 국가적으로 봤을 때 피해야 할 게 뭘까를 보면 뱅크럽이겠죠. 거래소의 뱅크럽인데 그거를 그러면 최소한 그러니까 신뢰가 부족하고 리스크 해지를 못한 데는 당연히 뱅크럽 돼서 시장의 균형을 찾아가는 게 맞긴 하지만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방법은 뭘까,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은 뭘까는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뭐 선물전자 지급수단 정도의 관리를 한다거나 뭐 그 정도 등록 제한을 한다거나 또 거래소는 그거를 제도화해서 뭐 보험을 들어놓는다 뭐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쉽게 가는 길로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CBDC는 목적성이 좀 더 분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가이드라인이 거래소 간 신뢰 경쟁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는 조금 논외긴 한데 아직은 이거에 관한 신뢰성을 기존의 금융권과 소비자 간의 충분한 합의나 신뢰에 관해서는 아직 좀 도전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담보 스테이블 중심으로 추진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희석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NFT 관련된 발제를 해주신 김종승 리더님께서 사정상 토론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주원의 이윤수 변호사님께서 토론에 함께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정수호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디파이 분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현안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개념이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생소하다는 점, 그리고 그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나 불안감이 좀 크다, 이런 점이 가장 큰 업계에서 해결을 해야 될, 신경을 써야 될 이슈가 아닌가 하고요. 물론 이제 디파이 어떤 서비스가 이제 근본을 두고 있는 그런 어떤 탈중앙화 서비스에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어떤 보안의 이슈라던가 이런 안정성의 이슈를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반에 알릴 것인가라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좀 실무적으로는 지금 디파이 관련된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업을 적법하게 수행하시려면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예치 랜딩 서비스 관련해서 신고한 업체가 지금 한 곳 있기는 한데, 지금 탈중앙 이념을 정확히 따르자니 이제 사실 어떤 운영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다만 어떤 방침이나 여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고, 이런 규제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어떻게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님만의 제안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뭐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탈중앙화 금융 아니면 디파이 서비스를 일반에 조금 더 쉽고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슈가 있을 것인데, 일단 업계에서는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이제 보안 검사도 철저하게 받고, 그런 이제 그런 소스 코드를 기타부 같은 일반에 공개를 해서 누구라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타당하신 시도인 것 같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그것만으로는 조금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일반이 조금 더 쉽게 효과적으로 이해하시기에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물론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스스로 검증을 한다던가 트랙 레코드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좀 해결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장치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좀 더 넣으실 것인지 어떤 개발팀 어떤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디파이 사업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현행 법제 하에서 바스프,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어떤 해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아까 발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중앙화도가 높아지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에 대해서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서 어떤 유력 인사라든지 어떤 개발팀과의 어떤 관계를 어떤 식으로 단절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NFT 관련해서 이윤수 변호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NFT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금융위에서 작년 말에 그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이 아니고 다만 결제, 뭐 투자 등 이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제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금 수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가상자산으로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업계에서도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이제 NFT 이슈 관련해서 역시나 이제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NFT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작년 2021년 11월 23일에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어떤 한 언론 보도의 헤드라인과 관련해서 좀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제 NFT는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은 아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가상자산은 아니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결제 수단 혹은 투자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가상자산에 이제 해당한다면 그 특정 지난 이제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이라고 하죠. 이제 이 법률에 따라서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됐는데요. 일단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보는 일반적인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흔히 상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뭐 수집용, 소장용 혹은 뭐 예술품의 NFT 발행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럼 이제 금융위에서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이제 첫 번째,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NFT는 과연 어떤 경우일까? 일단 뭐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이제 SK텔레콤의 김종승 선생님께서도 NFT는 화폐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화폐, 즉 결제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그 가치 척도, 즉 어떠한 계산의 단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이제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결제 수단으로 NFT가 쓰이기는 어려운데, 물론 이제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NFT가 정말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NFT를 뭐 수만 개 발행해서 해당 NFT만을 이제 교환 수단으로 하는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만들 거다, 이런 경우일 텐데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이름만 NFT지 실질은 이제 그 대체 가능한, 한마디로 뭐 사실상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어떤 가상자산과 유사한 성질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름만 NFT고 실질은 좀 NFT가 보기 어렵지 않은가, 네, 이런 이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 물론 가능할 수 있지만 굉장히 보기 좀 힘든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나 이제 결제 수단 부분보다도 이제 업계에서 가장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그럼 NFT가 이제 투자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가 무엇이냐, 이 경우에는 이제 규제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투자 수단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 이제 법률 전문가 분들께서는 이제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서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가상자산으로 본다, 이렇게 많이 금융위의 입장을 해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법무법인 광장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네, 예, 이렇게 네, 결론적으로 네, 증권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불결제 코인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김인석 교수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불결제 코인,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그 CBDC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가 수준의 화폐 변화는 역사 이래로 이렇게 국민의 편이나 사용자 편의 정도로 이 목적으로 변한 적은 없거든요. 분명히 국익의 목적을 명확히 있기 때문에 변했던 거고요. 그만큼 또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과정이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좀 목적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향후 펼쳐질 디지털 경제, 뭐 버추얼 이코노미에서 어떤 금융 허브를 하기 위해서 할 거냐, 그런 거에 관한 분명한 목적성을 좀, 뭐 누군가는 뭐 너무 앱스트랙해서 그게 뭐냐 하지만 그런 거가 있어야 전 산업계가 같이 고민을 하고 또 나중에 있을 어떤 일관성을 찾을 수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원 오브 댐 코인으로 보게 하지 않고 앞으로의 이걸 통해서 어떤 버추얼 이코노미에서 뭐 허브 역할을 하겠다라는, 또는 뭐 사회적 문제, 투명성을 더 기하거나 결제의 암호화폐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결제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조금 비전을 선언을 좀 해주고 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정수호 변호사님께 다시 여쭐게요. 예, 사실 디파이가 기존 은행 서비스와 좀 유사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기존 금융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고민이 큰 것을 클 텐데요. 근데 이런 디파이에 과연 기존 금융 관련 법령 적용해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할지, 요거에 대해서 변호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제가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FATF는 그 글로벌 기준에서는 이제 탈중앙화를 표방하더라도 뭐 특정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면 기존 규제의 틀 안으로 포섭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금융당국이 뭐 그 FATF의 방침이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는 있지만 그 내용을 간과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상당 부분 차용해서 국내 법률 규제로도 규제하려는 그런 시도를 마련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탈중앙화라는 어떤 그런 매직 키워드가 모든 규제를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적인 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 이제 확신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고, 사실 미국에서 증권성 토큰으로 가장 빠른 축으로 인정됐던 것이 그 다오에서 발행했던 그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는 어떤 다오에서 발행했던 그런 토큰이 이제 STO 이제 증권형 토큰으로 인정됐던 굉장히 빠른 시기에 미국에서 증권을 인정했던 것도 그 명시적으로 탈중앙화를 어떤 표방했던 그런 토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직접적으로 이제 규제를 적용하기 좀 어려워도 관련된 어떤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윤수 변호사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 작년 초에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첫 번째 트윗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한 그 NFT 거래소가 최근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 이게 이유가 다른 NFT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판매하는 등 허위 매물을 올리는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무권리자에 의한 NFT 발행인데요.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어떤 저작권자의 작품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NFT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정말 미술 작품의 소유자가 자신의 그 미술 작품을 NFT화해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미술 작품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저작권자는 원 저작자인 그 미술가에게 남아 있거든요. 이 경우에 항상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플랫폼들이 이제 면책 조항을 이제 약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가상 자산 NFT에 대해서 정말 이게 원 권리자로부터 어떤 뭐 보증을 받았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거는 뭐 국내외 어떤 플랫폼이든 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저희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그 작년 말이죠. 2021년 12월 20일에 이제 문체부의 표광종 저작권 보호과 과장께서 이제 NFT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NFT 거래 유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 약관 그리고 플랫폼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권리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런 그 무단 도용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 그 오픈마켓 그 사업자의 상표권 침해 방조 행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저작권 침해 방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나중에 그 유지 당국과 플랫폼에서 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다시 정수호 변호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파이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거래를 안전하게 이행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제대로 작동되는 생태계인데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코드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 공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해킹 사고들도 많이 일어났던 사실이 있는데요. 그리고 러그풀, 쉽게 말해서 먹튀 문제도 있죠. 사실 이제 저도 고백하자면 디파이 러그풀의 피의자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해킹이나 러그풀의 위험은 디파이 생태계의 신뢰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긴 합니다. 예, 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이 해킹이나 스캠, 러그풀 사기 같은 이슈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이거 꼭 뭐 디파이에 한정된 그런 이슈는 아닐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가상자산 또는 뭐 블록체인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꼭 디파이라고 해서 뭐 해킹이나 스캔 관련된 위험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저도 사실 디파이 관련된 어떤 이런 산업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로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좀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암호화폐 이제 도난이 된 가상자산 규모가 한 32억 달러, 3.5조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한 72% 정도가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도난이라고 해서 저도 사실 좀 알아보고 좀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또 2020년 대비 이제 작년에 한 13배 정도로 크게 증가한 그런 수준이라고 하고요. 뭐 지금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이제 오징어 게임 코인이라던가 이런 어떤 러그풀 사례도 많이 있었죠. 뭐 디파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조금 더 탈중앙화적으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뭐 보안성을 높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CFI스럽게 접근을 좀 해보면 조금 더 좀 믿음직한 어떤 개발진들이 아니면 조금 더 건전한 자본성을 갖춘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하든 사실은 완벽한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투자자분들께서 스스로 좀 조심을 하셔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고, 유행이나 어떤 밈을 과감하게 좀 쫓으시는 것도 좀 재미 차원에서는 좋은데 항상 위험이 있다는 것을 좀 스스로 경계를 하시고 스스로 많이 공부도 하시고 어떤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좀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더욱더 우리가 투자자로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윤수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NFT 하면 자연스럽게 P2E 게임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게임을관리위원회에서 사행성 우려로 인해서 등급 보류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사실상 금지되는 건데요. 이게 국내 게임 업계에서는 P2E 등 블록체인 게임 관련 시장이 도태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허용하자 이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해법이 있을지 한번 변호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거의 이렇게 사행성과 황금성 때문에 여러 이제 게임들에 대해서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게임사들이 이제 법정 다툼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게임위는 특히 작년 말에 구글이나 애플 등 그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P2E 게임 출시를 더 엄격하게 검열해 달라, 이런 공문을 이제 발송하는 등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다른 해외에서 이제 이런 허용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더욱 더 엄격하게 이제 규제 당국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사실 이런
게임위가 거론하는 부분들은 이제 바다 이야기 사태에서 이제 비롯된 것으로 게임 업체에서는 굉장히 낡은 규제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부분은 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가령 이제 제가 뭐 특정 대선 후보님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경에 유튜브 채널 김성회 주식백과라는 그런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P2E 게임에 대해서 점점 커질 게 분명한데 빨리 적응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더 훌륭한 태도,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셨고 아마 그 윤석열 후보분 입장은 뚜렷하게 확인되진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분이 당선이 되든 다른 분이 당선이 되든 정책적으로 좀 이런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차기 정부에서는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그리고 토론까지 해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시장의 확장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 사회자 발제자분들 그리고 토론을 도와주신 이윤수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션은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